저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중심가입니다. 그런데 간판 10개 중 6개가 한글입니다. 한글이요. 떡볶이 천국, 김밥 하우스, 서울 치킨. 저는 분명 몽골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긴 서울이었어요.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뉴욕 CNN 본사였습니다. 에디터가 황당한 제보를 들이밀었죠. 울란바토르 간판의 60%가 외국어라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에디터가 항공권을 던졌습니다. 20년차 기자로 이런 헛소리는 질리도록 봤어요. 시간 낭비네. 그런데 공항에서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요. 택시기사도, 카페 점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리에 나섰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글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옷차림은 명동 그 자체였어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몽골 국민의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원한다는 겁니다. 20대는 91%였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식민지도 아니에요. 군대도 강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요. 한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6.25로 모든 게 불탔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총 한 발 없이 몽골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날 밤 창밖에 한글 내 온 사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목격한 건 뉴스가 아니라 역사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떡볶이 천국, 김밥 하우스, 서울 치킨. 간판 10개 중 6개가 한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78%, 몽골 국민의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경제 통합이라고요? 이건 문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CNN 국제부 기자로 20년을 일했죠. 분쟁 지역도 가봤고 정치 스캔들도 수없이 취재했습니다. 황당한 제보는 질리도록 봤어요. 그래서 이번 제보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뉴욕 본사 에디터가 저를 불렀죠. 앤더슨,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글 간판이 엄청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심 전체라고 합니다. 간판의 60%가 한글이래요. 60%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외국어 간판이 자국어보다 많다는 겁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된 정보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이 가야 합니다. 20년 경력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거쳐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차피 과장이겠지. 그런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공항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인사했습니까? 헬로. 저는 영어로 답했죠. 그런데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직원도, 면세점 점원도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몽골에 온 건가? 서울에 착륙한 건가? 공항을 벗어나 택시를 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였죠. 어디 가십니까? 또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 하십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사는 빙그레 웃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한국에서 5년 일했습니다. 돌아와서 택시 운전하는데 손님 절반이 한국어 써요? 안 하면 장사가 안 되죠. 그럼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씁니까? 요즘은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가 더 편하대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사방이 한글이었습니다. 부산 카페, 명동 족발, 강남 뷰티, 서울 치킨, 제주 분식, 인천 마트. 간판만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메뉴판도 한글이었고 포스터도 한글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광고판까지 한글이었죠. 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직접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10개 간판 중 6개가 한글이었습니다. 정확히 제보 그대로였죠. 아니, 어쩌면 더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카페 앞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명동 거리와 다를 바 없었죠. 누군가는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한국 라면이 가득했어요.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잘 팔립니까? 네, 제일 잘 나가요.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죠. 손님 10명 중 8명이 한국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긴 더 이상 울란바토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중걸거렸습니다. 작은 서울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현지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죠. 연구원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국민의 78%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찬성합니다. 78%라고요? 경제 통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문화 교류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결합이죠. 공동 경제권, 교육 시스템 통합, 인력 이동 자유화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왔어요. 그 차이죠. 신뢰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다른 나라와의 통합을 원한다고요? 식민지도 아니고 전쟁도 없었는데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넌사인이 빛나고 있었죠. 한글로 쓰인 넌사인이었습니다. K-팝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이토록 바꿨는가?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이들의 미래가 됐는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리포트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경외감으로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학당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운 한국어 교육기관이죠. 몽골에만 3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등록하려는 학생들이었어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년도 있었고 심지어 노인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몇 명에게 물었습니다. 취업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어요. 한국 기업에 들어가려면 한국어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세종학당 개관식, 한글날 행사, 학생들의 말하기 대회. 그 중심에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알려줬죠. 김수진 교수, 이곳을 처음 만든 사람이자 몽골 최초의 한국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교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칠판에는 한글이 빼곡했고 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수진 교수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를 맞아주셨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사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몽골 한국어 대사전, 2022년 출판. 15년 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어요. 단어 2만 개, 문화 해설 3천 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왜 사전을 만들어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였어요. 90년대 북한에서 만든 사전이었죠. 몽골에 있던 유일한 한국어 사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펼쳐보세요. 저는 사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적, 사랑이 적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오류가 70%였다고 했습니다. 이념으로 왜곡된 사전이었죠. 사랑, 자유, 희망 같은 단어들이 전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어가 아니라 증오를 배우는 거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유는 방종으로, 민주주의는 혼란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어의 오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들겠다고요. 매일 밤 4시간씩 작업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전을 만들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이요. 그분은 오래된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송을시로 빼곡하게 쓰인 단어들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핏바랜 종이, 바래진 잉크. 15년의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2010년 그분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눈빛이 살아나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김 교수는 사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 의리, 체면. 문화 단어들에는 긴 해설이 붙어 있었죠.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 항목을 읽었습니다. 반 페이지에 걸쳐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 문화적 맥락, 실생활 예시까지요.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이웃 간의 정. 각각의 뉘앙스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의리 항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로열티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인들이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교과서였습니다. 그분은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영혼을 옮긴 겁니다. 2022년 사전이 출판됐습니다. 몽골 교육부가 공식 교재로 채택했죠. 지금은 모든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사전을 씁니다. 통역관도, 대학생도, 정부 공무원도요. 김 교수는 출판 기념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사전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전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전으로 공부하고 한국에 갑니다. 유학도 가고 취업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거였죠. 김 교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을 바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학생들이 사전을 들고 웃고 있었죠. 누군가는 한국 유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 기업 입사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든 사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여인이 국가의 언어 지형을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전 한 권이 국경을 넘어 문명을 이식했습니다. 15년 매일 새벽까지 단어 2만 개. 그녀의 펜 끝에서 전기 번역되었고 그 전기 한 세대의 미래가 됐습니다. 그날 저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세종학당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배우러 온 거였죠. 문화가 나라를 바꾼다면 김수진 교수는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15년을 바친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저는 경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학당을 나서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전 하나로 이 모든 게 설명될까요? 한글 간판, 한국어 열풍, 78%의 지지율.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몽골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원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90년대 몽골 경제 상황이었죠. 실업률 37%, GDP-23%.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붕괴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원조가 끊기고 시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증발했죠. 1년 중 5달만 일할 수 있는 혹한 기후까지 겹쳤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90년대 내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석탄을 태웠고 먹고 살려고 초원을 떠났어요. 수도로 몰려들었지만 일자리는 없었죠. 저는 당시 사진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빈민가였어요. 천막과 판잣집이 즐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죠.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롯데마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숫자로는 450개의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왔었고 러시아도 왔었거든요.
그들은 자원만 가져갔어요. 대가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내버스를 봤어요. 현대버스였습니다. 옆 차선에도 현대버스, 그 옆에도 현대버스. 연구원 말로는 시내버스의 87%가 현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매일 한국 기술 위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였어요. 진열대에 한국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과자, 화장품, 생활용품. 사람들이 카트에 담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사냐고요? 믿을 수 있어요.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그분은 신라면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겨울을 못 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물건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팔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귀국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한국에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정확하게 일하는 법, 시간을 지키는 법, 품질을 책임지는 법. 그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죠. 한국 음식이 잘 팔려요.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그의 식당은 깨끗했습니다. 테이블도 반짝였고 주방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돈만 번 게 아니에요. 방식을 배웠죠. 그리고 그 방식을 여기 심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만 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몽골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열고 가게를 열고 회사를 차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요. 한류는 수출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문화를 옮겼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꿈을 심었어요. 일자리 하나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하나로 엮였습니다. 저는 포스코 구리 재련소를 찾아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었죠.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80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전부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20명 정도였죠. 평균 월급이 3배 올랐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방식으로 일합니다.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안전수칙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도 한글이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용광로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동료와 대화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속이 아니라 협력자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를 준 게 아니었어요. 방식을 나눴습니다. 기술을 가르쳤고 신뢰를 쌓았죠. 중국은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러시아는 영향력을 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심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450개 한국 기업, 87% 현대버스, 3만 명 귀국 노동자, 78% 경제 통합 지지율. 숫자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문화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키웠어요. 그리고 신뢰가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신뢰의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넌사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롯데, 현대, 삼성.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얻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죠. 국경이 닫히고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그 혼란을 지켜봤어요.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경이 폐쇄됐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정부는 침묵했고 루머만 퍼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라면이 동났고 화장지가 사라졌어요. 약국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몽골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부는 숫자만 발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나라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국을 봤습니다. 2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전 세계가 한국을 봤습니다.
통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저는 CNN 뉴스룸에서 한국 브리핑을 봤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확진자 수, 검사 수, 사망자 수, 모든 숫자가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투명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등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죠. 하루 2만 명을 검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지 않았고 공장도 돌아갔어요. 대신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했습니다. 과학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K-방역 모델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몽골도 주목했습니다. 저는 몽골 보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고 실시간 데이터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단키트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 5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정확도 98%였어요. 중국산은 85%였습니다. 러시아산은 80%였죠. 숫자가 국가의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3%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오진 한 명이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울란바토르 병원을 취재했습니다. 비디오 통화로 의사를 인터뷰했죠. 한국 키트는 정확했습니다. 위험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도 써봤지만 오류가 많았습니다.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안심할 수 있었죠. 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마스크가 수출됐습니다. KF94 마스크였어요. 품질이 검증됐고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몽골 약국마다 한국 마스크가 진열됐습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쌌지만 더 잘 팔렸어요. 한국 제품은 면역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 적혔습니다. 김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불확실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니까요. 울란바토르 마트에서 김치가 동났습니다. 한국산 김치는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현지에서 만든 김치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김치는 신앙처럼 팔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2020년 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몽골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1위 한국. 이전까지는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한국이 1위로 올라섰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빛났고 그 빛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투명함은 총보다 강했습니다. 정확도 98%, 그 숫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나라는 거짓말했고 어떤 나라는 국민을 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 브리핑했습니다. 거짓 없이 투명하게요. 국민을 믿었고 국민은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방역을 성공시켰어요. 몽골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뉴욕 아파트에서 울란바토르 야경 사진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이 켜져 있었어요. 그 빛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부자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위기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냉철했던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취재하면서 운 건요. 한국은 동경에서 신뢰로 승격됐습니다. K-팝 팬에서 K-모델 신봉자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리라 결심했습니다. 2025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후속 취재를 하려고 몽골로 날아왔습니다. 공항은 여전했습니다. 한국어 인사가 들렸고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더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대학이죠.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학 거점대학이 생겼어요. 우리 딸도 거기 다닙니다. 한국학 거점대학이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신축 건물이었어요.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입구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판이 걸려 있었죠. 한국어와 몽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으로 2023년 완공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건물 하나가 아니라 문명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교과서 읽듯 또박또박한 게 아니라 친구끼리 수다 떠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교수가 한국어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고 한글로 필기했죠. 칠판에는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국제무역의 이해, 비교우위 이론, 관세 장벽, 전문 용어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2,000권의 한국 서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공학, 문학, 분야도 다양했어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22살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은 바야르마라고 했습니다. 왜 이 대학을 선택했습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다음 학기에 지원할 겁니다. 서울대학교라고요? 이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와 복수학위 협정을 맺었어요. 여기서 2년 공부하고 한국에서 2년 공부하면 두 나라 학위를 다 받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어학당이 아니었어요. 정식 대학 과정이었습니다. 졸업하면 뭐 하실 겁니까?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에 들어갔어요. 67%래요. 67%라고요? 저는 학생 지원센터로 갔습니다. 벽에 통계가 붙어 있었어요. 졸업생 취업률 92%. 그중 67%가 한국 기업 취업, 25%가 한국 유학 진학. 숫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로 배우고 기술로 일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교환학생 사진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한글로 소감이 적혀 있었죠. 서울대에서의 첫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20대 초반. 그들의 눈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행정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일체화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 전공 수업, 취업 준비, 유학 상담,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시간 관리, 품질 관리, 팀워크. 한국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스템의 전파였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5층 건물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건물의 벽은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정신은 이미 성숙해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00권 서적, 500명 재학생, 67% 한국 기업 취업, 25% 유학 진학, 서울대 연세대 복수학위. 김수진 교수의 사전에서 시작된 일이 대학으로 확장됐습니다. 언어가 학문이 됐고 학문이 시스템이 됐어요. 한국은 지식을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줬습니다. 러시아는 자원 개발권을 원했어요. 미국은 군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학생을 가르쳤고 시스템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미래가 됐습니다. 몽골 청년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생각했고 한국식으로 일했어요. 졸업 후 한국에 가서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리더가 됐죠. 그들은 한국을 배우며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문명의 공유였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문화는 유행이 아니고 제도는 운명이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방법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한 세대의 미래가 됐어요. 저는 목격자가 아닌 증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포스코 구리 재련소가 있었어요. 차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죠. 그리고 멀리 거대한 공장이 보였습니다. 포스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몽골 노동자들이 교대 시간에 맞춰 나오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800명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이곳은 몽골 구리와 한국 기술이 만난 곳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800명 전원이 몽골 현지인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20명 정도예요.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광로가 붉은 불길을 뿜고 있었어요. 구리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1200도를 가리켰죠. 몽골 노동자가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자와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전문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순도, 온도, 압력. 자연스러웠습니다. 순도 99.9%입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이건 몽골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품질 관리실로 갔습니다. 벽에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생산량, 품질, 안전 기록.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균 월급이 3배 올랐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50만 투그리크 정도 받았어요. 지금은 150만 투그리크입니다. 몽골에서 중산층 수입이죠.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이곳은 산업이 아니라 신뢰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28세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에르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이곳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작업만 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품질 관리 팀장입니다. 한국 방식으로 배웠어요. 정확하게, 책임있게. 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매일 안전 교육받고 품질 점검하고 개선 회의합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는 구리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반짝이는 붉은색이었어요. 이걸 만들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 최고 품질이거든요.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구리를 다루며 한국어로 꿈을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공장을 나와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몽골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남성이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원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워요. 그게 차이입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78%가 찬성합니다. 특히 20대는 91%예요. 세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91%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린 한국을 선택했다. 그 한마디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최신 여론조사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전체 국민 78% 찬성, 20대 91%, 30대 85%. 젊을수록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한 세대가 한국을 미래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한글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식당, 마트, 학원. 모든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어요?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CNN 스탠드업 리포트였어요. 여기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이 나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도 무너졌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뒤로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왔습니다. 군대로 온 게 아닙니다. 문화로 왔고 경제로 왔고 교육으로 왔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나라의 공장에서 다른 나라의 가치가 빛났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방식을 나눴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78%,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20대의 91%, 세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한국은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아닌 영감으로요. 이건 경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연대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팬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글 넌사인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BTS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나는 그날 기자가 아닌 역사의 목격자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This is Michael Anderson, reporting from Ulaanbaatar, where trust itself has an origin.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어요. 문화가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자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미래를 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국제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학 거점대학 개관 1주년이었어요. 캠퍼스는 1년 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학생 수가 2배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으로요. 대기자만 300명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도서관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2,000권이던 서적이 5,000권으로 늘었어요. 학생들이 책상마다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죠. 한글 교재, 한국 경제서적, 한국 문학작품, 서가마다 빼곡했습니다. 그곳의 공기엔 지식의 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게시판을 봤습니다. 합격 소식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대 교환학생 합격, 연세대 복수학위 선발, 삼성전자 인턴 합격, 현대자동차 채용 확정. 학생들의 얼굴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경제학 수업이었습니다. 교수가 한국어로 강의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글로 필기했습니다. 칠판에는 국제무역의 이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비교우위론, 자유무역협정, 관세장벽, 전문 용어들이 한글로 가득했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교수가 한국어로 답했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했습니다. 교실마다 한국의 내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휴게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바야르마는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1년 전 만났던 그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서울로 갑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꿈이었어요. 진짜 서울대에 가게 됐어요. 그녀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6급이었어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뉴스도 들었죠. 한국어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르덴도 만났습니다. 25세 남학생이었어요. 삼성전자 몽골 지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일해요. 시간 엄수, 정확한 보고, 책임감.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대요. 월급도 몽골 평균의 3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라는 단어가 그들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수진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1년 전엔 한국어를 배우려 왔죠. 지금은 한국으로 가려고 와요.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학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이식한 겁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앵투야 교수도 만났습니다. 서울대 박사 출신 몽골 연구자였어요.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눕니다. 연구 방법론, 학문적 태도, 글쓰기 기술. 그녀의 연구실 책장에는 한국 학술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젠 연구비보다 신뢰가 많아요. 한국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하거든요. 그게 한국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녀는 국가보다 오래 남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 최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졸업생 67%가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25%가 한국 유학을 갔어요.
나머지 8%는 몽골 정부나 국제기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식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한국 방식으로 일하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세대였죠. 한국식 사고방식이 몽골의 경제 구조를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면서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농담했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카페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렀고 매점에서는 한국 과자가 팔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몽골 교육부 장관이 축사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기였어요. 10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문명의 교감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캠퍼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정령이 보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남기지 않았다. 사람을 남겼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나는 그날 교육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외교임을 깨달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문명의 이식이었다. 한국은 문화가 아니라 미래를 수출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야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꿈꾸는 내일이었습니다. 나는 본다. 지식이 국경을 넘어 세대를 낳는 장면을 저는 마지막 메모를 했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면서 정문을 다시 봤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두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요. 나는 그날 국가보다 오래 사는 유산이 교육임을 확신했다.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호텔로 가주세요. 저도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마지막 취재였습니다. 저는 코리안 드림 카페를 찾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계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몽골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대 초중반이었어요. 대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남학생이 먼저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이 아닌 방향을 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여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린 중국도 러시아도 원하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요.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웠어요. 지금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러시아어 했어요. 아버지는 영어를 배웠죠. 저는 한국어로 꿈꿉니다.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들은 꿈을 말했고 한국어로 울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좌담회가 끝나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대의 91%가 한국과의 통합을 지지했습니다. 30대는 85%, 40대는 72%. 젊을수록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경험의 결과였다. 한 세대가 이미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지난 4년간의 취재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한글 간판, 김수진 교수의 사전, 세종학당, 한국 기업들, 코로나 진단키트, 거점대학, 포스코 공장 청년들의 얼굴,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화, 신뢰, 시스템, 미래. 이 단어들이 하나로 엮였을 때 나는 답을 얻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원고를 썼습니다. CNN 본사에 보낼 최종 리포트였어요. 4년의 취재가 20분짜리 영상으로 압축됐습니다. 새벽 5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제국, 한국이 몽골을 얻은 방법이었습니다. 편집팀에 파일을 보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오후 4시였죠. 황금 시간대 방송이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로 쓰고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3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화면에 한글 간판들이 나왔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신뢰로 얻었습니다. 문화로 사람을, 교육으로 시스템을, 그리고 정직함으로 미래를 얻었습니다. 김수진 교수의 사전, 세종학당 학생들, 포스코 공장의 붉은 불길, 거점대학 캠퍼스, 코로나 당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청년 좌담회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울란바토르 야경이었습니다. 한글 넌사인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배경음악으로 깔렸습니다. 제 마지막 멘트가 흘렀습니다.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 명령이 아닌 영감으로. 이건 동맹이 아니라 문명의 선택입니다. 그날 서울과 울란바토르의 하늘이 하나로 빛났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 본사였습니다. 앤더슨 엄청난 반응입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에디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전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택시였습니다. 라디오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했어요.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기사님, 한국 노래 좋아하십니까? 물론이죠. 우리 딸이 매일 들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를 바꿨어요. 제 딸은 내년에 서울로 유학 갑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마다 한글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웃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문명의 리듬이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죠.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엔 놀랐죠.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엔 감동했어요. 한국은 세대를 설득했고 몽골은 미래를 선택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진화였다. 국경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고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나는 기자로 왔지만 인간으로 울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울란바토르 발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나는 지난 4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군대도 거대한 자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어를, 교육을, 신뢰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낳고 교육이 시스템을 세우며 신뢰가 국가를 잇는 이 놀라운 장면.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이 증명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 명령이 아닌 영감으로. 이건 동맹이 아니라 문명의 선택입니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글 간판, 사전, 학생들, 공장, 노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증인의 기록이었습니다. BTS의 리듬 속에서 저는 소프트 파워의 심장을 들었습니다. 그 심장은 지금도 울란바토르에서 뛰고 있을 것입니다.